이렇게 이제 만주어로 된 자료를 읽어주시니까 청나라의 만주적인 부분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교수님 박사 논문에서 특히 이제 청나라의 만주 전통의 그 정치 관습과 제도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. 어떤 만주 전통의 정치 제도가 있었을까요? 예,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.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그 계심랑이라고 하는 이건 청대의 그 제도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논란이 여러 가지로 있었던 그런 관직이 있습니다. 그 계심이라는 것이 그 열 개자에다가 그 마음 심자, 그다음에 남자랑자죠. 하니까 어떻게 보면 관직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고, 이 계심이라는 낱말 자체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서경이라던가 와 같은 그 중국 고대 문헌에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당시에 만주인들이 이런 그 서경 같은 글들을 읽고서 이 글귀가 좋으니까 이거를 관직명으로 삼아야겠다. 그렇게 생각했을 리는 만무하겠죠. 그래서 요 계심랑이라고 하는 어원을 좀 살펴봤습니다. 하다 보니까 이게 만주어로는 무지런 바하부크라고 하는데요. 이게 직역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을 뭐 깨닫게 하다, 뭐 조언을 하다, 충고를 하다 이런 의미의 만주어입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상사, 계심랑인 본인의 상사라던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관직으로 그 배정을 하고 있었다는 게 만주인들의 특징 중 하나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관직을 임명한 이유는 뭘까요?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왕조와는 다르게 이제 귀족층도 존재하고 그 아래 이제 하층민들도 존재하고 이들을 모두 통괄하는 존재로서 황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를 조정하는 역할로서 조정관, 조정관으로서 이런 관직을 두어서 각자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단하기 전에 그 아름아름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었는지 하고 그것이 생각하고 약간 있습니다. 그런 만주 전통의 그런 풍습하고도 연관이 있나요? 예, 그 만주인들은 유목민족이 아니라 이제 수렵을 기본으로 하게 돼 수렵을 기본 생업으로 해서 살아왔었는데요. 이제 수렵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단체 생활 아니겠습니까?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각자의 의견의 불일치가 생길 경우에는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 시대에서부터 굉장히 의견의 합의,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것이 중시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관습을 제도화한 것이 계심랑이나 그 외의 제도가 또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점이 이런 제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한 가지 더, 또 다른 만주 전통의 정치 관습이 있으면 한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? 전통이요? 네. 그 전도 계심랑을 소개해 주셨는데, 좀 더 다른 무언가 박사 논문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만주적인 것이었다.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치 제도 이런 게 있습니까? 예, 마찬가지로 그 조정을 하는 역할은 굳이 계심랑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 그 국가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의무였다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같이 다룬 바 있는 의정대신이라는 관직이 있는데요. 이 의정대신 역시 하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계심랑보다는 이제 지위는 조금 더 높죠. 지위는 좀 높은데 이 의정대신 역시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왕들이 다수 존재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이 왕들에게 이 왕들이 어긋나는 발언을 한다거나, 그러니까 만주족의 왕이죠. 네, 만주족의 왕이죠. 이 왕들이 어긋나는 발언을 한다거나 혹은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그 제지한다거나 혹은
뭐 조언을 해준다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관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. 아, 네. 아, 굉장히 재밌는데요. 아, 네. 뭔가 청나라가 뭔가 이게 만주족의 그러한 귀족들과 그 황제와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정치 제도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청나라도 우리가 흔히 북방 문화라고 부르는 중앙 유라시아 사회의 일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청나라와 중앙 유라시아 역사 전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? 예, 먼저 만주족의 관점에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중앙 유라시아라고 하는 게 정의가 굉장히 다양하죠. 아마 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긴 할 텐데 제가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아마 대표적인 예로 신뢰를 들자면 몽골 제국으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 문화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예, 그 몽골 제국이 당연히 몽골인들에 의해서 건설이 된 국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몽골어로 된 이제 제도라던가 그 관직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아마 선생님께서 공부하시는 중앙아시아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. 근데 이러한 용어들이 제가 공부하는 만주 쪽 왕조인 이 청나라에도 다수 발견이 됩니다. 네. 예.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는 뭐 다르한과 같은 뭐 칭호라던가 특히 초기의 인명은 거의 다 그 몽골어에서 가져옵니다. 네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타이지 같은 경우에도 몽골어에서도 굉장히 황태자를 네. 의미하는 것으로도 중국어에서 몽골어로 그렇죠. 갔다가 몽골어에서 다시 만주어로 오게 들어온 된 거죠. 네. 예, 홍타이지라던가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유라시아 대륙에서 만주는 그 모서리에 처해 있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안 좋아집니다. 아, 네. 그래서 원래는 그 몽골 제국에서는 서기관의 네네.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비칙치라고 네.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이거가 조금 발음이 안 좋아서 비터허시 비터허시. 예, 비터허시라고 비칙치가 비터허시가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게 네. 되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그 중국 한문이었던 그 박사가 몽골어에서 이제 박씨인데 이것은 그대로 박씨라는 용어로 네. 그 만주에 들어오게 됩니다. 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아마 국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. 이 청나라가 정식 국명은 스스로 자칭한 국명은 다이칭구른이라고 네. 다이칭구른. 하죠. 네. 예. 근데 구른은 이제 몽골어에서 울루스, 그래서 국가를 의미하는 동시에 이제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인데, 그래서 이 다이칭이 대체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세계 여러 학자들이 뭐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런 건 증거가 사료상에 남아 있지가 않죠. 네. 근데 여러 가지 설 중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몽골어로 나이친이라는 글자를 들었을 때 몽골 사람들은 이제 몽골어 상에서 이제 용감하다, 용맹하다라는 뜻의 이제 몽골어 나이칭을 연상을 한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만주인들은 이 자신들의 국호를 그러니까 한문 문명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보다는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대해서 더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국명을 지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.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굉장히 재밌는데요. 네.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청나라를 중국 왕조로만 보셨던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오늘 임경준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만주 왕조로서 또 중앙 유라시아 전통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청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임경준 교수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